그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이 됐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그들만의 전쟁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 인권을 위해 싸우는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이나 도덕적이나 정치적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와줄 의무죠. 연대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파병까지 합니다. 이런 와중에 훨씬 더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장관님께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병력 규모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3천 명이 가 있다고 지금 정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리들 국정원의 정보고요. 네. 어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얘기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네, 벌써 우크라이나 땅에 6천 명씩 2개 여단이 있다. 우크라이나 이 군 사령관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미 12,000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쿠르스크 전투 지역, 가장 지금 첨예하게 싸우는 그 지역에 벌써 북한군 40명이 가 있고 그중에 18명은 탈영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화성 17, 18형에 관계되는 북한군 기술자가 또 따로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군의 현재 파병된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보 기관에 따라 다 좀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미군하고 정보의 교류가 안 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북한군이 이미 12,000명이 현재 있다라고 로이드 오스틴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지금부터 12,000명의 북한군 파병이 시작이 된다. 1,500명 지난주에 들어갔고 이번 주에 1,500명이다. 3,000명이다. 도대체 어느 규모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규모부터 파악을 해보시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군 병력을 원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현재 군의 사망자가 60만 명,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루에 죽는 전사하는 러시아 군인이 평균 1,300명가량이라고. 그래서 병사가 가장 필요하고 이 북한이 노리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병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대가와 군사 기술 획득. 경제적 대가 어느 정도 아시죠? 참전에 대해서 뭐 2만 달러의 참전 수당 그리고 매달 뭐 3,000불, 2,000불, 3,000불, 뭐 5,000불 이런 규모의 이렇게 있다. 네. 또 말씀하다시피 ICBM 이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핵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정제유 같은 정제유를 군사 오일 같은 정찰 위성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면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를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고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뭐 언론에 보도됐고 또 대사 본인이 SNS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는데 추방할 단계는 어느 정도 단계에서 우리가 추방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가능한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그 틀 속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시하는 레드라인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밝힌 것은 옳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관님 도대체 어떻게 국방부 장관했던 신원식 장관은 뭐라고 레드라인을 설정한지 아십니까? 신원식 장관은요 러시아가 북한에다 핵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면 그게 레드라인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고대 정밀 무기를 북한에 제공을 하면 그게 레드라인하고 제시했어요. 근데 아니 국방에 관여한 분들은 레드라인 제시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레드라인을 밝히지 말자. 레드라인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아니요, 레드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넘는다라고 두 분이 얘기를 했어요. 선을 넘는다는 것과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좀 아니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는 것은 일종의 레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에다가 명확하게 레드라인이 어느 정도다.
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아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럼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그쪽에다가 레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이걸 넣으면 우리는 이렇게 간다라고 해야 크게 억지력이 생기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이게 무슨 레드라인입니까? 이게 방침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저는 한번 국가안보실에서 얘기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나오고 살상무기 있다가- 제공은 언제 한다라고 우리 저쪽에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고. 예, 이걸 해서 상의해 보시고. 지금 최근 트럼프가 이길 거다. 11월 5일 대선.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우크라이나 전 전체가 양상이 좀 달라질 것 양상이 달라지고 네. 심지어 나토는 뭐 무용지물 obsolete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휴전시키겠다. 그럼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또 꼭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네.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네, 따라 네. 다르지만은 네. 일단은 트럼프의 이 어떤 성향상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 군사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위축될까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의 강도가 결국 두 나라는 승전보로 울릴 거고 결국에는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이 관계가 훨씬 더 긴밀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지는 한반도에 제지는 영향은 훨씬 더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일 수도 있죠. 일단 반대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해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에게 예.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꼭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략적 가치를 다 두고 네.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네, 물론.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